일본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을 비하하던 한 청년이 역사를 바꾼 한 장군 앞에서 자신의 모든 신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를 만나고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리고 극우 커뮤니티를 탈퇴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를 찬양하던 극우주의자는 이제 한국의 해군 영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의 변화는 일본 사회에 조차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 그는 신념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장군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열도를 뒤흔든 충격적 실화를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역사책을 읽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제가 읽은 책 속의 역사란 늘 일본이 중심이었고, 조선은 언제나 열등하고 뒤처진 나라로 묘사돼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 해군 장교셨고, 아버지 역시 대동아 공영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쓰셨죠. 저 역시 당연하다는 듯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제국시대의 영광에 관해 토론하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서 메이지 유신 시대의 유물을 보며 감탄하던 순간들. 그때마다 가슴속에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극우 성향의 역사연구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배들은 더욱 강경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아시아를 계몽했다. 조선은 우리 덕분에 근대화되었다라는 말들이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했어요. 우리끼리 모여 역사를 재해석하고 현대에 약해진 일본을 한탄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때는 그게 애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하나의 영상을 추천해줬어요. 세계 최고의 해군 장군은 이순신입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순신? 조선 장군 따위가 넬슨보다 위대하다고? 심지어 우리 도고 헤이아치로보다 뛰어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화가 나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어로 된 영상이었는데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진지하게 이순신의 전술과 통솔력을 분석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비웃으며 봤습니다. 하지만 영상 중반부터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영상 속 교수는 냉정하게 전투 상황과 숫자, 전략적 사고를 분석하며 이순신의 위대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난 후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외국인들까지 속아 넘어간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계속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이 주장을 파헤쳐 보기로요. 이순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저는 이 주장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논문을 찾고 영상을 분석하고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료마다 반복되는 이름 명량의 전. 12척으로 330척을 막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처음에는 한국 측 자료만 과장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기록인 조선정 벌기와 관이장 유서도 비슷한 숫자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일본 수군의 보고서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 혼란스러웠던 건 서양 역사학자들의 분석이었죠. 그들은 이순신을 넬슨, 나폴레옹과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해군사를 다룬 책들을 뒤지며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우리 해군 교범에도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이 연구 사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극우 커뮤니티에 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돌아온 건 조롱과 비난이었죠. 너까지 한국 선동에 넘어갔냐,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는 짓이다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방작이 아닌 실제 거북선의 구조는 어땠을까? 조선 수군의 훈련 체계는 어떠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더 깊이 알아보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인물의 실체를 확인하겠다고요. 부모님은 의아해하셨죠. 왜 하필 한국이냐?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뇌되어 돌아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출발 전날 할아버지의 군복이 보관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분은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바다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라는 말씀만 자주 하셨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 저는 묘한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순신이라는 장군. 진짜 대단한 인물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허상인지 마이너스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진실이 제가 알던 것과 다르다면 그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었어요. 항공권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나는 적의 땅으로 향한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머릿속에 그리던 한국은 어딘가 침체되고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였는데 실제로 본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더군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제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를 안내해줄 역사학자 황수환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 방문 목적을 설명해 드렸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첫 만남에서 황 박사님은 예상과 달리 적대감 없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역사를 공부하려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요. 박사님의 말씀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곧바로 KTX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을 바라보며 임진왜란 당시 이 땅을 행군했을 일본군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기차 안에서 제가 말했죠. 전 이순신이 과장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박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판단은 직접 보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통영에 도착하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이곳이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지 중 하나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한산도에 가볼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이죠. 실제 지형을 보면 전략의 천재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식사는 통영의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했습니다. 신선한 굴과 회를 먹으며 황 박사님은 임진왜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조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그리고 전쟁 초기에 얼마나 많은 패배를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육지에서는 대패했지만 바다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통영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 사이의 틈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스마트폰으로 한산도 전투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어요. 일본어로 된 자료와 영어로 된 자료가 묘하게 다른 톤으로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역사가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지. 낯선 땅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한산도에 도착하자 이순신 장군이 직접 전투를 지휘했던 재승당과 하깃진 전술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동안 황 박사님은 한산도 해전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1592년 7월 조선 수군은 이곳에서 일본 함대를 크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여기 바다를 보세요. 좁은 수로와 섬들 사이로 흐르는 물살이 보이시죠? 이순신 장군은 이런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재승당으로 향하는 길,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물었죠. 일본 함대가 패배한 건 단순히 지형 때문 아닐까요? 우리 배가 더 크고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졌을 테고.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일본 수군도 조선 연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전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죠. 재승당에 도착해 전시관을 둘러보며 하객진 전술의 모형도를 보게 됐습니다. 하객진? 부채 모양으로 적을 포위하는 전법이었죠. 그 지형을 이용해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 전투라기보다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함대는 조선 배들이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좁은 수로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선 수군이 부채꼴 형태로 퍼지면서 포위했죠. 빠져나갈 곳은 없었고 일본 함대는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 재현 영상을 보면서 일본 수군의 패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 전에 적의 심리까지 계산했습니다. 왜군이 자신감에 차서 무모하게 추격해올 것을 알았고 그걸 역이용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 위의 철학자였고 자연과 사람을 모두 읽어내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역사 속 위대한 지휘관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재승당 주변을 거닐며 이순신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전략을 구상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보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조선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을 때 이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박물관에서는 당시 사용된 무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모형이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무기라기보다는 정교한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의 도구였죠. 용의 머리에서 나오는 연기와 갑판 이 쇠못들은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이곳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사이의 틈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배워온 역사는 얼마나 편향되었던 걸까요? 한산도를 떠나기 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자존심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항상 우월했다는 믿음, 조선은 열등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명량으로 가보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황 박사님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사님이 건네준 번역된 난중일기를 읽었습니다. 단 몇 페이지 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호텔방 침대에 앉아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읽는 동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적장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니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게 전쟁 영웅의 기록이라고요? 우리가 배운 전쟁 영웅들은 감정이 없는 냉철한 지휘관이었는데 이순신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장군의 글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슬픔, 화려한 전술보다 병사들의 식량 걱정, 그리고 머나먼 곳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는 철갑을 두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깊이 백성을 사랑했던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울린 건 역경 속에서도 의연했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을 당했을 때, 심지어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라가 위태롭다. 내 한 몸의 아픔을 어찌 국가의 위기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일기를 넘기며 이순신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의심했고
동료 장수들은 그를 시기했으며 왕조차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모함한 원균이 패전했을 때도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위기를 먼저 생각했죠. 난중일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쟁 중에도 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달빛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 새벽녘의 안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까지. 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밤 달이 밝다. 바다는 은빛으로 빛나고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이순신이 본 바다와 달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뿐일까요? 그날 밤 저는 일본에서 배운 역사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 영토의 확장과 상실만을 배웠지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죠. 이순신은 단순한 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 방문할 명량해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이겨냈다는 그곳.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난중일기를 읽고 난 지금 저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순신,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진도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거센 물살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바다가 숨을 쉬는 것처럼 물살이 휘몰아치는 모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황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의 물살은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 때 최대 시속 20km까지 빨라진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자연현상을 전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물살이 가장 빠른 시간에 맞춰 전투를 시작했죠. 명량해전 기념관에서 전투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열세척으로 그 좁은 해협을 이용해 무려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 지형과 조류의 특성을 직접 보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을 완전히 포위했지만 좁은 해협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수적 우위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서로 부딪히며 혼란이 가중됐죠. 황 박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순신의 통솔력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도 이때 나왔죠. 물살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날의 전투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적함을 앞에 두고 이순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 절망?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적보다 내부의 배신과 조선의 무능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말에 더 깊은 이해가 찾아왔어요. 이순신은 단순히 일본과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부재, 절망, 그리고 체제의 무능함과도 싸웠던 거예요. 울돌목 바다 앞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마음속의 변화는 명확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역사관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고개 숙인 저를 보며 황 박사님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승자도 패자도 결국은 같은 인간이니까요.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셨어요. 승리의 역사는 기억하기 쉽지만 패배의 역사는 종종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 공부란 승패를 넘어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청동 속에서도 그의 단호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를 읽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마이너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한 군사적 격언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목숨보다 의무를 중요시했고 개인의 영광보다 나라와 백성을 우선시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무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돌목을 떠나며 제 마음속에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적과 아군, 승자와 패자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교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푸시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순신의 기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사는 검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지인 노량의 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바다를 보며 그의 최후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적의 총탄에 맞았지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명령을 남겼죠. 황 박사님의 설명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노량해전 기념공원을 거닐며 저는 일본에서 배워온 무사도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항상 명예로운 죽음, 충성, 용맹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삶에서 본 무사도는 조금 달랐어요. 그것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주군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충성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었어요. 그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더 힘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사의 길이 아닐까요? 이순신은 권력자들에게 모욕당하고 감옥에도 갔으며 심지어 가족도 희생되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늘 불리했어요. 그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 무사들이 말하는 켄신, 헌신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황 박사님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제가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왜 끝까지 싸웠을까요? 그는 이미 충분히 명예롭게 물러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전쟁은 명예나 승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의무였어요. 백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도였으니까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무사도는 단순히 전투 기술이나 명예의 코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정신이었던 거죠. 이순신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무사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인간 드라마였어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이 왜 일본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우리의 신화를 깨뜨리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역사 공부란 신화를 넘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자신을 버려도 그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게 진정한 무사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시도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무사도는 칼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마음은 늘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향해 있었죠. 일기장에 그날의 생각을 적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순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그는 단순히 우리의 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지도자였으니까요. 역사가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순신,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극우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의 풍경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같은 도시, 같은 길이었지만 제 시선이 바뀌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변한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평소처럼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조용히 반박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황당해 하셨고 친구들은 제가 세뇌당했다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고 해외 역사학자들의 논문도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양의 해군 역사가들은 이순신을 넬슨과 같은 위대한 해군 지휘관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혐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한 편씩 이순신의 전투와 리더십,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명량해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불가능한 승리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과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승리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채널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제 영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댓글에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은 배우지 못했다. 역사는 양면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같은 반응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의 시청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일본인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네요.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역사 강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이 모임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들 앞에서 저는 진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애국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자국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면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이제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고 서로의 시각을 나누는 프로젝트예요. 아직 작은 시도지만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러 떠났다가 제 자신의 신념을 다시 쓰게 된 여행. 그 여행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한국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전체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깊은 강물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그 길에서 저는 이제 적과 아군의 구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영웅을, 때로는 악당을,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의 한 청년이 한국의 장군 앞에서 무너졌던 그날. 그 순간은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니라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